제7장 베네트 씨의 재산은 연간 2,000파운드의 수익을 내는 토지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이 재산은 딸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남자 상속자가 없을 경우 먼 친척의 남자에게 상속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재산은 그녀 자신의 삶을 사는데 충분했지만 남편 재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는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메리튼에서 변호사를 지냈고 그녀에게 4,000파운드 정도를 남겼다. 그녀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다. 이 여동생은 아버지의 서기로 일하다가 그의 사업을 물려받은 필립스와 결혼했다. 그리고 꽤 괜찮은 사업에 종사하면서 런던에 자리 잡은 남자 형제도 하나 있었다. 롱본 마을은 메리튼에서 딱 1마일 거리였다. 보통 일주일에 서너 번 이모를 방문해 인사드리고 길 건너편에 있는 모자 가게에 들리는 데에는 안성맞춤의 거리였다. 가족 중에서 제일 어린 캐더린과 리디아가 특히 더 이런 용무로 자주 드나들었다. 언니들에 비해 생각할 일이 많지 않았고 달리 더 좋은 일이 없을 땐 오전 시간을 즐기거나 저녁 시간 이야깃거리를 위해서도 메리튼 산책은 필요했다. 본래 시골이라 아무리 이렇다 할 새로운 소식이 없을지라도 그들은 늘 이모에게서 몇 가지 소식을 알아냈다. 근처에 민병대 한 개 연대가 최근 도착하여 지금은 가져갈 새로운 소식과 즐거움이 부족하지 않았다. 민병대는 겨울 내내 주둔하기로 되어 있었고 메리튼에 사령부가 있었다. 지금은 필립스 부인을 방문할 때마다 매우 흥미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매일 그들은 장교들의 이름과 연고 관계에 대한 정보를 쌓아갔다. 그들의 숙소는 오래지 않아 알려졌고 그녀들은 마침내 장교들을 직접 만나 알아가기 시작했다. 필립스 씨는 장교들 모두를 방문했었고 이것이 조카 딸들에겐 전에는 알지 못했던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들은 장교들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다. 어머니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빅리 씨의 재산에 대한 언급도 신임 장교들의 군복에 비하면 그들 눈에는 아무 가치가 없었다. 어느 날 아침 그 일에 대한 이야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을 때 베네트 씨가 듣고 있다가 냉랭하게 말했다. 너희 말하는 태도로 보아 이 마을 제일 가는 두 바보가 틀림없구나. 이따금 의심스러웠는데 이제는 확신이 드는구나. 캐더린은 당황한 나머지 말문이 막혔지만 반면 리디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카터 대위에 대한 칭찬과 함께 내일이면 런던으로 갈 예정이라 오늘 중으로 만나고 싶다는 말을 이어갔다. 깜짝 놀랐어요, 여보. 자기 자식들을 꺼리낌 없이 바보 취급하시다니. 남의 자식은 욕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자식은 어림도 없어요. 베네트 부인이 말했다. 만일 내 자식이 바보라면 그걸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거요. 그래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우리 집 애들은 모두가 똑똑하기만 하거든요. 네, 확신하건대 이전만큼은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구려. 우리 두 사람의 정서가 세세한 것까지 일치해 왔기를 바랬지만 우리 두 막내딸들이 유별나게 어리석다는 생각만큼은 아주 다르군. 여보 베네트 씨, 저 어린 것들이 우리처럼 사리분별할 줄 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죠. 확실한 건 쟤들이 우리 나이가 되면 우리보다도 더 장교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한때 빨간 군복을 정말로 좋아했던 시절이 기억나요.
아직도 제 마음속엔 여전하고요. 만일 한 해 5, 6천 파운드를 버는 멋진 젊은 대령이 딸들 중 하나를 원한다면 전 반대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지난밤 윌리엄 경 집에서 포스터 대령의 군복 차림은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죠. 엄마, 리디아가 외쳤다. 이모가 그러시는데 포스터 대령과 카터 데이비가 처음 왔을 때처럼 와트슨 양의 집에 자주 가지 않는데요. 요즘은 클라크 도서관에 있는 걸 자주 보신대요. 베네트 부인이 대답을 하려는 순간 제복 입은 하인 하나가 제인 앞으로 온 쪽지를 가지고 들어왔다. 네더필드에서 온 것이었고 하인은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네트 부인은 기뻐서 눈이 번쩍였고 딸이 읽고 있는 동안 안절부절하면서 외쳤다. 자, 제인, 누구에게서 온 거니? 무슨 내용이야? 그가 뭐라던. 자, 제인, 어서 우리에게 말해주렴. 어서. 빅리 양에게서 온 거예요. 제인이 말하고 나서 소리내어 읽었다. 친애하는 친구에게. 만일 오늘 리저와 나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배려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남은 여생 동안 서로 미워할 처지에 놓일 겁니다. 여자 단 둘이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화는 싸움 없이는 끝낼 수가 없답니다. 이 쪽지를 받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와주셨으면 해요. 오빠와 신사분들은 장교들과 저녁을 먹기로 되어 있답니다. 언제나 당신의 친구 캐롤라인 빅리. 장교들하고 같이? 리디아가 외쳤다. 이모가 이걸 왜 우리에게 말씀 안 해주셨지? 궁금하네. 저녁 식사를 나가서 하신다니 운이 매우 안 좋구나. 베네트 부인이 말했다. 마차를 써도 될까요? 안 된다 얘야.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말을 타고 가는 게 좋겠구나. 비가 오면 밤새 거기에 머물러야 할 테니까. 그들이 돌려보내려고 하지 않는 게 확실하다면 좋은 계획이네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어, 근데 신사분들은 빅리시 마차를 이용해서 메리튼에 갈 거고 허스티치 댁은 마차에 이용할 말이 없고 그런 대형 마차라도 이용해서 가는 편이 낫겠어요. 그렇지만 얘야, 너희 아버지께선 말을 내어줄 수 없을 거야. 농장에서 필요하거든. 그렇지 않나요, 베네트 씨? 내가 사용하는 것보다 농장에 더 필요하지. 하지만 아버지께서 오늘 일에 쓰신다면 어머니의 의도에 걸맞게 되겠네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마침내 그녀는 아버지에게 말들이 농장 일에 사용 중이라고 억지로 인정하게 했다. 제이는 할 수 없이 말을 타고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어머니는 안 좋은 날씨에 대한 여러 가지 즐거운 예측을 하며 문 앞까지 제인을 배웅해 주었다. 그녀가 바라던 대로 제인이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 비가 많이 내렸다. 동생들은 제인을 걱정했지만 어머니는 기뻐했다. 비는 저녁 내내 계속 내렸고 확실히 제인은 돌아올 수 없었다. 정말 내 생각이 운 좋게 들어맞았어. 베네트 부인은 비가 온 곳이 모두 자신의 공로인 양 여러 번 말했다. 그러나 다음 날까지 그녀는 그녀의 계획이 불러온 모든 기쁨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네더필드에서 온 하인이 엘리자베스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쪽지를 가지고 왔다. 사랑하는 리지, 어제 아침에 흠뻑 젖은 탓인지 오늘 아침 몸이 매우 안 좋아. 친구들은 친절하게도 내가 좋아질 때까지 돌아간다는 말을 하지 말라더라. 게다가 존수 씨께
진찰받아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가 나 때문에 방문했다는 걸 듣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 목이 좀 아프고 두통이 있는 거 외에는 별 문제 없어. 이만 줄일게. 그러니까 여보, 당신 딸이 위험한 병에 걸리거나 죽더라도 그 모든 게 당신의 지시에 따라 빅리 씨를 쫓아다닌 탓으로 알면 위안이 되겠군. 베네테 씨는 엘리자베스가 소리내어 편지를 읽고 난 후 말했다. 오, 난 제인이 죽을까봐 걱정 안 해요. 사람들은 별거 아닌 감기로 죽지 않아요. 잘 돌봐줄 거고요. 제인이 거기 있는 동안은 다 괜찮아요. 마차를 쓸 수 있다면 내가 보러 갈 텐데. 엘리자베스는 정말로 걱정이 되어 마차를 쓸 수 없더라도 언니한테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말을 탈 줄 모르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은 걸어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런 자신의 결정을 분명히 말했다. 온통 진흙탕인데 그런 생각을 하다니 넌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냐. 너가 거기 도착할 땐 내 꼴이 말이 아닐 거야. 어머니는 외치며 말했다. 언니에게 보여줄 정도면 돼요. 내가 바라는 건 그뿐이에요. 리지야, 나한테 말을 가져오라고 넌지시 부탁하는 거니? 정말 아니에요. 저는 걷는 걸 회피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면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겨우 3마일인걸요. 저녁 식사 때까지는 돌아올 수 있어요. 언니, 선행은 본받을 만하지만 충동적인 감정은 매번 이성을 바탕으로 해야만 해. 그리고 모든 노력은 필요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메어리가 말했다. 저희가 메리튼 정도까지는 같이 가도록 할게요. 캐더린과 리디아가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그들과 동행하기로 하여 세 자매들은 함께 출발했다. 서둘러 도착하면 아마 카터데이가 가기 전에 잠깐 볼 수 있을지도 몰라.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리디아가 말했다. 메리틴에서 그들은 헤어졌다. 두 동생들은 장교 부인들 중 한 명의 숙소로 갔고 엘리자베스는 혼자서 계속 걸어갔다. 빠른 걸음으로 여러 들판들을 가로지르고 울타리 계단을 뛰어넘고 물 웅덩이를 서둘러 뛰어넘으면서 지친 발목, 더러운 양말, 많이 걸어서 생긴 열기로 얼굴은 상기된 채 마침내 육안으로 저택이 보이는 곳까지 도착했다. 그녀는 제인을 제외한 모두가 모여있는 좁안실로 안내받았고 그녀의 등장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른 아침, 이런 지저분한 날씨에도 혼자서 3마일을 걸어왔다는 건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에게는 거의 믿기 힘든 일이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이 일로 그들이 그녀를 못마땅해 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정중하게 그녀를 환영했고 빅리 씨의 태도는 정중함 이상으로 상냥함과 친절함이 묻어났다. 다하시 씨는 거의 말이 없었고 허스트 씨는 아예 입을 열지 않았다. 다하시 씨는 먼 거리를 걸어서 생긴 그녀의 혈색에 빛이 나는 것을 감탄하면서도 그녀가 혼자 먼 곳까지 걸어서 올 만큼 적절한 상황이었는지 의문을 갖고 있었다. 허스트 씨는 아침 식사만 생각하고 있었다. 언니의 병세를 물었으나 대답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다. 제이는 밤새 잠을 잘 못 잤고 비록 일어나 있기는 하지만 열이 많이 나서 방을 나설 만큼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언니에게 안내받아 기뻐했다. 제이는 놀라게 하거나 불편을 끼칠까봐 이런 방문을 얼마나 바랬는지를 쪽지에 표현할 수 없었기에
동생 엘리자베스가 들어오자 매우 기뻐했다. 제인은 많은 대화를 나눌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빅리 양이 둘만 있도록 방을 나갔지만 그녀가 받았던 친절함에 대한 감사의 말 외에는 대화를 거의 할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간호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빅리 자매가 자리를 함께했다. 엘리자베스는 그들이 제인에게 얼마나 많은 애정을 주고 배려했는지를 보고서 자신도 그들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약재사가 도착하여 환자인 제인을 진찰하고 나서 예상대로 그녀는 심한 감기에 걸렸고 그들에게 잘 낫도록 애써달라고 말했다. 제인에게 침대에 가도록 권했고 물약 처방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열이 나는 증상이 심해지고 머리가 몹시 아팠기 때문에 제인은 그 권유에 기꺼이 따랐다. 엘리자베스는 잠시도 방을 나가지 않았고 빅리 자매들도 그러했다. 남자들이 외출하고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에게는 할 일이 별로 없었다. 시계가 3시를 가리키자 엘리자베스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느꼈고 마지못해 그렇게 말했다. 빅리 양이 마차를 내어주겠다고 제안했고 처음엔 거절했으나 조금 더 권유하면 이를 받아들이려고 했다. 제인이 빅리 양에게 엘리자베스와 헤어지기 싫다는 표현을 하자 빅리 양은 마차를 내어주겠다는 제안에서 당분간 네더필드에 머물러 달라는 초대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매우 감사해하며 동의했고 그곳에 머물게 된 것을 알리고 옷 몇 가지를 가져오도록 롱본으로 하인을 보냈다.